반갑습니다.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독서 신사고 3-3단원의 두 번째 지문인 밀리미터파가 바꾸는 세상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3단원이 과학 기술 분야의 글 읽기 단원이거든요. 그 중에 앞에서 과학에 관련된 글을 보셨고 이번에 보실 게 바로 기술 분야의 글입니다. 밀리미터파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원리로 적용이 되는지, 응용하는 분야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명문 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유형은 글의 내용 확인 문제 유형이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밀리미터파를 집어서 밀리미터파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유형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는 글의 전반에 걸쳐서 내용 유형,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리고 헤르츠 대역을 나누어서 그 대역별 쓰임새를 묻는 유형, 그리고 데이터 원거리 전송에 밀리미터파를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묻는 문제. 이렇게 내용 확인 문제도 유형이 다양할 수 있죠. 방금 읽었던 이 네 가지 유형 순서대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기를 읽고 이 글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문제,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 보기 안에는 독서 역량 기르기에 제시된 그 글들이 나오기도 하고 독서 역량 펼치기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죠. 그것과 관련된 글이 출제되기도 했고 전파와 관련된 표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가 가장 기본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글 같이 공부해 볼게요. 머리말 부분부터 봅니다. 최근 5세대 통신기술, 자율주행차 등의 신기술에 최근 5세대 통신기술, 자율주행차 등의 신기술에 밀리미터파가 사용되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통신기술이나 자율주행차에 밀리미터파가 이용된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글은 내용 확인 문제가 기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세세하게 묻기 때문에 밀리미터파의 특징에 대해서는 숫자 하나 그리고 개념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밀리미터파와 관련된 개념이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구체적인 수치는 물론이고 파장, 주파수, 진동 횟수, 그에 따른 직진성, 반사성, 에너지 감쇄율, 해상도, 스캔 범위 등등 관련된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개념 하나하나만 이해해서 풀 수 있는 문제면 좋은데 이것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묻거든요. 예를 들어 파장이 짧으면 주파수가 높다. 파장이 짧을수록 진동 횟수가 많다. 파장이 짧을수록 직진성이 크다, 반사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각각을 비교해서 묻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개념 정리, 개념 간의 관계 확실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밀리미터파는 무엇을 밀리미터파라고 하느냐? 30에서 300GHz 주파수 대역의 전파라고 한다. 주파수는 전파가 공간을 이동할 때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를 가리키는데 여기 1초 동안에 한 번 진동하면 헤르츠, 킬로헤르츠, 메가헤르츠, 1기가헤르츠 이렇게 나오죠. 밀리미터파는 아까 30에서 300GHz라고 했기 때문에 1초 동안에 300억 번이나 진동하는 전파이다.
밀리미터파라는 이름이 왜 붙여졌는지가 나옵니다. 밀리미터파는 파장의 길이 때문에 나온 이름이에요. 이 파장의 길이 부분에 다른 말을 집어넣고 틀린 선지로도 출제되었습니다. 파장의 길이가 짧아요. 1에서 10mm라고 해서 그래서 밀리미터파라는 명칭이 생겼다. 그리고 별칭으로 극단적으로 높은 주파수라고도 불린다. 자, 밀리미터파는 주파수가 높습니다. 밀리미터파는 적외선이나 가시광선에 비해 파장이 길지만 휴대전화나 무선통신 시스템에 사용되는 마이크로파보다는 파장이 짧다. 여러분, 이 글에 밀리미터파 말고 밀리미터파와 비교되는 여러 가지 전파나 빛 같은 것들이 제시가 되거든요. 각각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도 당연히 출제가 되죠. 자, 이렇게 여기가 짧은 것, 파장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긴 것, 자, 이것들은 파장이에요. 이렇게 볼 때 이 글의 주인공인 밀리미터파가 여기에 위치한다고 봅시다. 여기가 이 글의 주인공인 밀리미터파예요. 방금 적외선, 가시광선 나왔죠. 이 적외선이나 가시광선 말고 뒤에 빛도 나오고 X선도 나오거든요. 이것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헷갈려요. 그래서 확실히 짚고 갑시다. 우리 주인공인 밀리미터파를 기준으로 파장이 긴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마이크로파 하나뿐이에요. 밀리미터파보다 파장이 긴 것은 마이크로파뿐이에요. 그 나머지 기타 나오는 적외선이라든지 가시광선이라든지 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밀리미터파보다 파장이 짧습니다. 이 글에 나오는 밀리미터파 말고 다른 전파 중에 밀리미터파보다 파장이 긴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마이크로파밖에 없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본문 1 들어가겠습니다. 처음 밀리미터파를 실험한 사람은 보스이다. 보스라는 사람은 여기 밀리미터파의 성질을 이용해서 처음으로 실험을 했어요. 일종의 밀리미터파 신호 장치인 반도체 크리스털을 이용해서 밀리미터파를 1km 넘게 멀리 보냈다라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 관해서는 크게 문제가 출제되진 않았고요.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틀린 선지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밀리미터파는 주파수가 매우 높다. 주파수가 높으면 진동 횟수가 많은 것인데 그러면 전파의 파장이 짧다. 방금 읽은 이 문장이 이 글 전체를 이해하는 데 거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의 주인공인 밀리미터파는 주파수가 높은 만큼 진동 횟수가 많고요. 전파의 파장이 짧아요. 주파수와 파장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이것도 내용 확인 문제에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주파수가 짧으면 파장은 높겠죠. 그럼 전자파 중에 주파수가 긴 주파수는 파장이 낮겠죠. 자, 파장이 짧아질수록 전파의 직진성이 커지며 전파의 직진성이 커지면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반사되어 나가려는 반사성이 강해진다. 자, 밀리미터파 주파수가 높고요. 진동 횟수가 많고요. 전파의 파장이 짧고요. 직진성이 크고요. 그리고 반사성도 강합니다.
이것들을 세트로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실험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글의 주인공은 밀리미터 파인데 이 두 가지 실험은 밀리미터 파가 아니라 빛을 가지고 실험을 해요. 그래서 이 글의 내용 확인 문제에는 크게 언급이 되지는 않는데 우리는 내용만 확인해 봅시다. 자, 이 실험 과정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이 실험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빛은 직진한다는 거죠. 빛은 파장이 짧다고 방금 언급했죠. 빛이 파장이 짧습니까? 밀리미터 파가 파장이 짧습니까? 빛이 파장이 더 짧습니다. 그게 여기 잠깐 언급이 되거든요. 밀리미터 파보다 파장이 짧은 이라고 잠깐 언급돼요. 그러면 왜 이런 빛에 관한 실험을 제시를 했느냐? 자, 이것이 하는 역할은 밀리미터 파가 직진성이 강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해줘요. 밀리미터 파도 빛만큼은 아니지만 파장이 짧죠? 밀리미터 파도 직진성이 강하구나. 그리고 밀리미터 파가 마이크로파에 비해 신호의 빔 폭이 좁다는 것을 직진성과 관련지어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밀리미터 파는 마이크로파보다 파장이 짧다고 했죠. 그래서 신호의 빔 폭이 좁고요. 그것을 이 실험과 관련해서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는 거죠. 자, 밀리미터 파는 파장의 길이가 빛보다는 길지만 다른 전파에 비해 매우 짧기 때문에 직진성이 강하다. 제2차 세계대전에 주로 사용된 마이크로파 신호인 20GHz 대역의 레이더는 신호의 빔 폭이 넓어서 적에게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로파 밀리미터 파보다 주파수가 낮았죠. 그리고 파장도 길었고요. 그랬더니 신호의 빔폭이 넓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것보다 좁은 레이더가 필요하게 되면서 앞에 언급했던 밀리미터 파에 관한 보스라는 사람의 실험 결과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신호의 직진성이 마이크로파 대역의 레이더에 비해서 커요. 밀리미터 파는 더 직진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밀리미터 파 레이더를 사용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밀리미터 파의 첫 번째 응용 사례. 이후에 밀리미터 파는 군사용 레이더 개발에 많이 응용되었다. 그 다음 문단에는 중요한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에너지 감쇄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파장이 짧아 진동수가 많은 전파일수록 이거 밀리미터 파에 관한 설명이죠. 공기 중에 산소나 수증기 등에 부딪혀 에너지 감쇄율이 높아진다. 다시 한번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 감쇄율이 크다. 자, 그 에너지 감쇄라는 것이 뭐냐면 비가 오거나 안개 낀 날에는 밀리미터 파를 비롯한 통신 시스템의 성능이 크게 떨어져요. 그 이유는 산소에 의해 신호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비와 안개의 주성분은 물이고 물에는 산소 분자가 들어있지요. 왜냐하면 전자파 신호가 물이나 안개, 구름과 같은 산소 분자가 있는 매질을 통과하면 그 일부 신호가 산소에 흡수가 돼요. 이때 흡수된 전자파는 열로 변해서 뿅 사라지고 나머지 전자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중간에 신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도착하는 신호의 크기는 크게 줄어드는 것이죠. 비가 오는 날, 안개 낀 날, 물에 포함된 산소 분자 때문에 신호가 사라진다. 그것이 에너지 감쇄. 에너지 감쇄는 파장이 짧을수록 많이 일어납니다.
방금 읽은 이 내용을 표 안에 도식화 시켜놓고 각 단계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내용 정리하셔야겠지요. 밀리미터파는 직진성과 대기 감쇄 특성 때문에 이 부분 직진성, 대기 감쇄 이 부분 빈칸으로 비워놓고 쓰라는 문제가 서술형으로 출제됐어요. 방금 읽은 그런 특성 때문에 한 번에 먼 거리로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 단점이죠. 그러나 파장이 짧아 전자회로와 안테나의 크기를 작게 만들 수 있고 가용 대역폭이 넓어서 수기가헤르츠 대역폭을 필요로 하는 대용량 데이터의 고속 전송에 유용하다. 가용 대역폭이 어떤지에 관한 문제도 출제됐거든요. 좁다라는 식으로 틀린 선지에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근래 들어서 반도체 공정기술 발달하고 밀리미터파 부품의 가격이 떨어지고 고품질 영상 데이터와 같은 고속 데이터의 전송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밀리미터파는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그 다음에는 밀리미터파를 대역별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죠. 첫 번째 60기가, 그 다음 77기가, 그 밑에 나오면 94기가도 나오죠. 역시 내용 확인 문제에서 언급이 됐습니다. 60GHz 먼저 봅시다. 넓은 가용 대역폭 때문에 짧은 거리에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고속 전송하는 데 쓰인다. 방금 동그라미 친 거 4개 핵심으로 기억하십시오. 그 밑부분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77GHz 대역은 차량 충돌 방지 레이더에 쓰인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특히 헤르츠 대역 중에 자주 출제가 됐거든요. 차량 충돌 방지 레이더는 이런 것과 같은 장치를 말하는데 낮은 주파수, 그러니까 밀리미터파가 아닌 다른 주파수를 레이더에 사용을 하면 전파 간섭도 일어나고 파장도 넓어가지고 앞에 차 있는 앞차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요. 반면 밀리미터파를 사용하면, 즉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면 정확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해상도가 좋아진다. 라는 거죠. 자, 밀리미터파는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고 해상도도 좋습니다. 그리고 94GHz 대역은 이미지 스캐닝 시스템에 활용이 됩니다. 자, 이 부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신경 써서 봅시다. 주파수가 높으면 투과나 반사의 성질이 커져요. 그러니까 밀리미터파는 투과성, 반사성이 높겠죠. 적외선에 가까워질수록 더 높은 해상도를 얻을 수 있다. 우리 방금 배운 거에서 뭐 할수록 해상도가 높다고 했죠? 주파수가 높을수록 해상도가 높다고 했죠. 이걸 처음에 배울 때 화살표 중에 밀리미터파보다 전부 왼쪽에 있었던 것, 거기에 적외선도 포함되거든요. 적외선은 밀리미터파보다 파장이 짧고 주파수가 높습니다. 병원에서 이용하는 X선의 파장은 10mm로 더 높은 해상도를 줄 수 있지만 X선도 밀리미터파보다 파장이 짧고 주파수가 높습니다. 그러면 X선의 해상도가 더 좋을 텐데 왜 X선보다 밀리미터파를 권유를 하느냐? 방사선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인체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적외선은 단점이 있어요. 넓은 영역을 스캔할 수가 없대요. 이렇게 X선은 인체에 해롭고 적외선은 넓은 범위를 스캔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넓은 영역을 스캔할 수 있는 밀리미터파, 상대적으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밀리미터파의 활용도가 높다.
그래서 이 94GHz 대역은 항공 시스템에서 전방 스캔용으로 쓰이거나 무기를 탐지하는 용도로 쓰인다네요. 그리고 마지막 매듭말 분야에는 이 밀리미터파의 활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고 의료 분야에도 사용되고 있다. 특히 초미세 공정기술의 발달에 따라 아마 더 주목받게 될 것이다. 밀리미터파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이 밀리미터파가 바꾸는 세상이지요.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가장 많이 나온 유형 밀리미터파에 관한 내용 확인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리미터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밀리미터파는 이 지문의 한 부분에 모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글을 전체적으로 봐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문이 담긴 교과서를 펼치거나 따로 지문을 옆에 놓고 푸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 적절한 거 찾아보십시오. 같이 볼게요. 1번. 1초 동안에 300억 번 이하로 진동하는 전파이다. 300억 번 이하 이런 내용은 글의 앞부분에 있었죠. 앞부분에 밀리미터파는 300억 번 이상 진동하는 전파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300억 번 이하라고 얘기한 1번은 틀렸고요. 2번. 주파수의 특성으로 인해 해상도가 좋은 화면을 얻을 수 있다. 해상도에 관한 내용이 여기 앞에 있어요. 앞에 가고 있는 차량이 같은 차선의 차량인지 옆 차선의 차량인지 알기 위해서는 해상도가 좋아야 하는데 밀리미터파는 이런 특성을 모두 만족시킨다. 즉 해상도가 충분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해상도가 높은 이유는 직접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여기 낮은 주파수를 사용하면 판단하기 어려운데 밀리미터파를 사용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봤을 때 밀리미터파가 높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상도가 높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럼 나머지 왜 틀렸는지 볼게요. 진동수가 1에서 10mm에 불과해 밀리미터파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맞는 설명이죠. 진동수가 1에서 10mm가 아니라 파장의 길이가 1에서 10mm였어요. 진동수가 아닌 파장의 길이였기 때문에 3번은 틀렸고요. 4번. 가용 대역 폭이 넓지 않아 대용량 데이터의 고속 전송에 유리하다. 뚝 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맞는 설명이죠. 대용량 데이터의 고속 전송에 유리하다. 근데 이것은 가용 대역 폭이 넓지 않아가 아니라 넓어서 가능한 거죠. 넓지 않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4번도 틀렸고요. 가시광선보다 주파수가 높아서 극단적으로 높은 주파수라고도 불린다. 극단적으로 높은 주파수라는 내용은 첫 문단에 나왔었죠. 그런데 가시광선보다 주파수가 높다라는 내용은 여기 제시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밀리미터파는 가시광선보다 주파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내용 확인 문제가 상당히 꼼꼼하게 나오죠. 이하 이 부분이 틀렸다거나 진동수가 틀렸다거나 넓지 않아 이 부분 가시광선보다 주파수가 높아서 그래서 글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으니까 개념 정리를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부분 중요하니까 밀리미터파에 관한 내용 하나 더 볼게요. 4번. 밀리미터파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지 버튼 누르시고 풀어보십시오. 같이 볼게요. 1번. 짧은 파장은 장애물이 부딪혔을 때 반사되어 나가려는 성질이 강해진다.
짧을수록 반사성이 커진다 라고 우리 배웠죠. 맞는 선지. 2번, 밀리미터 파는 짧은 파장에 비해 주파수가 높으며 주파수와 파장이 반비례 관계이다. 파장이 짧고 주파수가 높고 이 말은 주파수와 파장이 반비례 관계라는 말이죠. 2번도 맞는 선지. 3번, 밀리미터파는 안개 낀 날에 산소 분자가 있는 매질을 통과할 때 일부 신호가 사라진다. 우리 이거 배웠었죠? 산소 분자 때문에 신호의 일부가 사라진다 라고. 4번, 밀리미터파는 데이터 고속 전송에 사용되며 고화질 영상을 다운로드할 때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 역시 이 부분도 언급이 되었고요. 그러면 정답이 5번인데 왜 5번이 틀렸는지 확인해 봅시다. 군사용으로 제작한 밀리미터파 레이더를 장착한 잠수함의 경우 물속에서 마이크로파보다 더 먼 거리의 적을 판단할 수 있다. 먼 거리. 이걸 풀기 위해서는 우리 밀리미터파의 단점을 언급한 부분을 찾아야 하는데 밀리미터파의 단점이 뭐였죠? 잠깐 언급됐었는데 밀리미터파는 직진성과 대기 감쇄 특성 때문에 한 번에 먼 거리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 직진성과 대기 감쇄, 여기 주관식으로도 출제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먼 거리로 전송하기에는 밀리미터파가 적절하지 않다. 게다가 물속이라면 대기 감쇄성이 더욱 심해지겠죠. 물속에 산소 분자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5번은 틀린 선지입니다. 우리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10번 볼게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은 바로 옆에 나오는 60GHz 대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 정지 버튼 누르시고 문제 풀어보세요. 자, 같이 봅시다. 1번 근거리에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유용하다. 근거리에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고속 전송하는 데 쓰이는 것이 바로 60GHz였죠. 답이 바로 나왔네요. 정답은 1번이고요. 틀린 선지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확인합시다. 2번, 비 오는 날에 통신 시스템의 성능을 높여주는 기능이 있다. 비 오는 날에 통신 시스템의 성능이 낮아진다라는 내용을 위에서 언급을 했었죠. 여기 산소나 수증기 등에 부딪혀서 에너지 감쇄율이 높아진다 라고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60GHz 대역도 당연히 밀리미터 파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2번 설명은 적절하지 않죠. 3번 운전 미숙으로 인한 자동차의 충돌을 방지하는 데 활용도가 높다. 운전 미숙으로 인한 자동차의 충돌을 방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차량 충돌 방지 레이더겠죠. 이것은 기억인 60GHz 대역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77GHz 대역에 관한 내용이죠. 내용 자체는 틀리지 않았지만 기억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선지. 4번 숨겨진 물체를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선명한 영상을 얻어낼 수 있다. 이것도 내용에 있기는 했는데 94GHz 대역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3번도 4번도 틀렸고요. 5번 케이블을 이용하여 편리함과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기능을 할 수 있다. 편리함과 공간 활용도를 높인다라는 내용은 있거든요. 그런데 케이블을 이용하여가 아니라 뭐였죠? 케이블을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10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틀린 선지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도 확인하세요.
그 외에 여기 94GHz 대역에 관한 문제도 나오죠. 이거는 각 대역별 문제도 있고요. 데이터의 원거리 전송에 밀리미터파를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 이렇게 도식화해서 출제도 됩니다. 그 이외에도 보기를 제시를 하고 이 내용을 이해하는 문제, 이런 표도 활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 이외에 전개 방식, 서술상 특성이죠. 과학 기술 분야의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밀리미터 파가 바꾸는 세상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된 개념들의 관계에 초점을 둬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